으응. 포대기 속 아기의 신음소리. 미라의 손이 분유를 집어듭니다. 떨립니다. 가방 속으로 넣고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삐삐삐. 손님, 잠시만요. 보안 요원이 달려옵니다. 계산 안 하셨죠?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라의 입술이 떨립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군거림이 이어집니다. 도둑이시네. 애까지 안고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물만 떨어집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피고인 강미라 맞습니까? 윤재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이었죠. 피고인석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27세 강미라는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도죄, 피해액 18,400원, 액상분유, 해열 패치, 비타민 음료. 하찮은 금액이었지만 이 여자에게는 목숨과 같았을 겁니다. 재현이 다시 미라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미라의 얼굴 어딘가에서 죽은 아내 윤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눈매, 입골, 이마의 곡선까지. 말도 안 돼. 재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연월일 1998년 2월 14일 추정. 재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1998년 2월 14일. 25년 전 재현의 아들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5년 전 1998년 2월 14일로 돌아갑니다. 여보, 민준이 예방접종 다녀올게요. 윤희는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세상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들이었죠. 조심해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혀야 해. 재현은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35세, 판사로 임관한 지 3년 차였던 그는 매일이 행복했죠. 아내는 33세 초등학교 교사였고 늦둥이 아들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주사 맞고 오자. 아프지 않을 거야. 윤희는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오후 3시 40분 서대문구 충정로 사거리에서였습니다. 윤희는 택시에 앉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품에 안긴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고 왼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윤희가 탄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차체가 뒤틀렸으며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죠. 쾅! 충격으로 윤희의 품에서 아기가 튕겨나갔습니다. 민준아! 윤희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 그리고 사람들이 뒤섞였고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켰죠. 윤희는 척추골절에 다발성 골절상으로 중환자실로 실려갔지만 민준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재현은 미친 듯이 병원과 경찰서,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민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 아동 윤민준, 성별, 남, 나이, 생후 7일, 실종 일시, 1998년 2월 14일 오후 3시 40분. 실종 장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거리. 특징, 왼쪽 귀 뒤 작은 점, 하늘색 내복, 흰색 포대기, 경찰이 수색했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죠. 윤희는 병원에서 나왔지만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민준이 손을 놓쳤어. 내 잘못이야. 윤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재현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죠. 5년이 흘렀고 2003년 윤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만성 통증과 우울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몸이 버티지 못했죠. 2005년 1월 폐렴에 걸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윤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40세였죠. 재현은 홀로 남아 판사로서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것만이 정신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를 찾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매달 확인했고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으며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27세가 되었을 겁니다. 살아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러다 오늘 법정에서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설마. 한 달 전 미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나유라,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미라는 열이 펄펄 끓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14개월 된 나유리는 이틀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죠. 체온계는 39.5도를 가리켰고 핸드폰 잔고는 2,340원,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47,000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식빵 3장과 계란 1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27세였지만 이미 인생은 바닥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18세까지 자랐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공장에 취직해 야간 조립 작업을 했죠. 최저임금으로요. 25세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지만 함께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26세에 임신했죠. 지우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혼자 낳기로 결심하고 나유리를 낳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공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계약직이라 항의할 수도 없었죠. 대체 인력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도 안 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고 면접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졌고 월세를 2달째 못 냈으며 집주인은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나유리가 아팠습니다. 보건소에 갔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 같은데요. 큰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응급실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미라는 멍하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응급실이라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5만 원도 없었죠. 대출 앱을 열었더니 3곳에서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 최하위였거든요. 연락처를 내려보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고 보육원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미라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포대기 속 나유리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미라는 일어나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2025년 12월 8일 오후.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상품들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아기용품 코너였죠. 액상 분유, 헤어 패치, 비타민 음료. 합계 28,400원이었습니다. 미라는 상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손을 뻗었는데 떨렸습니다. 하지마. 이건 범죄야. 손을 다시 걷었지만 포대기 속에서 나유리가 신음했습니다. 미라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과 축 처진 눈꺼풀이 보였죠. 나유리가 죽을 수도 있어. 미라는 다시 손을 뻗어 천천히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유, 패치, 음료를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대를 지나쳐 5m, 4m, 3m 출구가 보였습니다. 2m, 1m 삐삐삐 센서가 울렸고
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죠. 계산하지 않으신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방 좀 확인해도 될까요?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고 입술만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수군거렸죠. 저 여자 도둑이네. 애까지 안고.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어? 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구대 조사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명수 경사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를 아는 젊은 여성과 훔친 물건들을 보니 상황이 그려졌죠. 강미라입니다. 아기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조 경사는 포대기 속 나유리를 보았습니다. 축 처진 아기에게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미라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 경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5분 후 손에 액상분유한 팩과 아기 물티슈 그리고 작은 담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아기부터 챙기세요. 여기 따뜻하게 해주고요. 미라는 받아든 물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미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것, 해고당했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아기가 아프다는 것을요. 조 경사는 묵묵히 기록하면서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이 아버지는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 경사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 한소정입니다. 35세 한소정은 밝은 표정으로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보건소에 갔었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고 소정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고 소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 경사가 옆에서 입을 열었죠. 받으세요. 아기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정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미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미라는 명함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절도죄로 입건됩니다. 며칠 후 약식 명령서가 집으로 발송될 거예요. 벌금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이런 경우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미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0만 원이라니 어떻게 만들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판사님 앞에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 경사는 메모지에 뭔가 적어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에요.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드립니다. 아기 먼저 병원 데려가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사흘 후 등기우편이 도착했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약식 명령서, 벌금 150만 원. 최악의 금액이었고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나유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미라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인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 경사였죠. 약식 명령서 받으셨죠? 정식 재판 신청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150만 원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게 무섭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1시간 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해 드릴게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나유리를 포대기에 감싸고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38세 박지훈 변호사는 차분한 인상이었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고 박 변호사는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도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경 사유가 되죠. 벌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요. 정식 재판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후에 재판 열릴 거예요. 그 전까지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주세요. 미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청 앞을 지나가다 문득 한소정 복지사가 떠올랐습니다. 명함이 주머니에 있었죠.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 씨, 어떻게 오셨어요? 소정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정은 미라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일단 긴급 생계비 신청부터 할게요. 의료비 지원도 신청하고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라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고 소정은 미라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미라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긴급 생계비 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미라는 밀린 월세 일부를 냈고 나유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네요. 항생제 처방해 드릴게요. 치료를 받았고 일주일 만에 나유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유리가 건강을 되찾자 미라에게도 힘이 났죠.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는데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시작했고 병원 기록과 해고, 통지서, 근무 확인서를 모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재현은 잠들 수 없어서 서재로가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상자를 열었더니 하늘색 작은 내복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것이었죠. 사진도 나왔는데 생후 사흘된 민준이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죠. 재현은 사진을 손에 쥐며 민준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꺼냈는데 수없이 읽었던 서류였습니다.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고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으며 병원에도 전화했고 경찰서에도 전화했습니다. 1998년 2월경에 맡겨진 남자아이 있나요? 신원 미상 영아 기록 있나요? 진전이 있나요?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는 컴퓨터로 성장 예상 이미지를 만들었고 20살이 되었을 때도 다시 만들었죠.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를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재현은 윤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재현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아직도 못 찾았어. 우리 민준이를. 2005년 1월 윤희가 세상을 떠난 날 재현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지 마요. 민준이를 찾으면 같이 가요. 하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장례식이 끝났으며
재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판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식사도 혼자, 잠도 혼자, 명절도 혼자, 크리스마스도 혼자였죠. 판사님, 결혼 안 하세요? 동료들이 가끔 물었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현은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윤희만이 유일한 아내였고 민준이를 찾을 때까지는. 그러다 오늘 법정에서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강미라 출생일 1998년 2월 14일. 민준이 실종일과 같은 날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재판 당일 2025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미라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은 바지, 흰 셔츠, 떨리는 손. 소정 복지사가 나유리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혼자였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2세,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재현은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모두에게 착석을 지시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미라의 얼굴, 윤희와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입골도, 이마의 곡선도, 윤희. 재현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고인 강미라 생년월일 1998년 2월 14일 추정, 출생지 미상, 보호자 없음, 보육원 출신,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2월 8일 서대문구 소재 마트에서 액상분유 등 1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가족 없음, 싱글맘, 해고, 경제적 궁핍, 아픈 아기,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범행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나유리의 병원 기록, 폐렴 초기 진단서, 해고 통지서, 근무 확인서. 재현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또다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라의 눈빛,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도 없고 약값도 없어서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말없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지사님 도움으로 병원 치료받고 이제 건강합니다. 현재 하시는 일은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이 돌보고 밤에 일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없음, 보육원, 해맑음 보육원. 재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맑음 보육원. 민준이가 실종된 지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결. 재현은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라의 기록을 더 검색했습니다. 강미라 출생 1998년 2월 18일 발견 장소 이화여대 부속병원 응급실 앞, 발견 상태 생후 3, 4일로 추정, 실제 추정 11일, 특이사항 왼쪽 귀뒤 작은 점, 오른쪽 발목 흉터, 성별 담당 의사 판정. 재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귀 뒤 작은 점. 민준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재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생후 3일 된 민준이. 재현은 사진과 기억 속 미라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닮았어. 윤희와. 그리고 어쩌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남자였습니다. 미라는 여자였습니다. 성별이 다른데. 재현은 다시 기록을 봤습니다. 발견 시 외상 흔적 있음. 재현은 의학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신생아 성별 오인 사례. 몇 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신생아 외음부는 크기가 작고 미발달 상태라 유관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외상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해.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1998년 2월 18일 병원 앞 발견, 생후 11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30분 후 재현은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미라는 절도죄를 범한 것은 명백합니다. 재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큽니다. 재현의 목소리에 온기가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성애의 발현이었으며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성실히 일하며 삶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현은 판결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합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관할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합니다. 재현은 미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아이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라도 재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내 딸이야. 조사 시작,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재현은 판사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재현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주사님, 내일 오전에 해맑음 보육원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네, 판사님. 무슨 일이시라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재현은 민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찾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김 주사가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해맑음 보육원 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전화 02-231-4700. 원장 이경숙 58세. 재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해맑음 보육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재현 판사입니다. 원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원장 이경숙입니다. 판사님께서 무슨 일로?
개인적인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1998년 2월경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98년이요? 오래됐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데요? 2월 14일이나 그 무렵에 발견되어 맡겨진 아이입니다. 이름은 강미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그 아이, 병원 앞에서 발견됐죠? 당시 생후 며칠 안 된 신생아였어요.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네,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서 판사님께서 왜 그 아이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25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실종됐는데 시기와 장소가 그 아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에서 놀란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시군요. 판사님, 혹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오후 3시에 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해맑음 보육원 오후 3시. 재현은 해맑음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서대문구의 조용한 주택가 3층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여기서 자랐을까? 판사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경숙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8세, 온화한 인상. 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판사님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재현은 25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교통사고, 생후 7일 된 아들 민준의 실종, 아내 윤희의 죽음, 20년간의 수색. 원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재판에서 강미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원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미라,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본명은 없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2월 18일 새벽 5시 30분 이화여대 부속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스에 담겨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 놓고 간 거죠. 2월 18일이요? 제 아들이 실종된 건 2월 14일인데 나흘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원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담당 의사는 생후 3, 4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죠? 신생아는 일주일 정도 되면 탯줄이 떨어집니다. 기록을 보면 발견 당시 탯줄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 생후 7일 이상이라는 뜻이죠.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출생일이 2월 7일이나 그 전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종일인 2월 14일과 발견일인 2월 18일 사이 4일간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재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옅은 흉터 같은 게 있었다고. 재현은 숨이 멎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들도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예요. 원장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제 아들은 남자아이였습니다. 강미라는 여자고요.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발견 당시 성별 판정이 애매했어요. 어떻게요? 담당 의사 기록을 보면 아이에게 외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하체 쪽에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관 확인이 어려웠고 응급 상황이라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생아는 성기가 작고 미발달 상태라 외상이 있으면 판정이 어려워요. 담당 의사가 성급하게 여아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25년 동안 여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판사님, 원장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일 테니까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재현은 조명수 경사를 만났습니다.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판사님께서 저를 찾으시다니 의외네요. 강미라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은 2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보육원 기록과의 일치점. 조 경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그럼 미라 씨가 판사님 아드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소정 복지사님과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미라 씨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며칠 후 재현은 소정을 만났습니다. 구청 상담실이었습니다. 재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판사님,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정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는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요. 최근 몇 달간 겪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심리 안정,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몇 달은 필요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쯤이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갑자기 접근하면 미라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대신 제가 미라 씨에게 출생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게요. 그리고 판사님께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집에 돌아와 윤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찾은 것 같아. 미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더라고.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게 살았어. 우리처럼. 많이 힘들었나 봐.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 11시 재현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트리가 있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세운 트리였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민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재현은 트리 아래에 작은 선물 상자를 놓았습니다. 25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판사님, 미라 씨가 최근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재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부모가 궁금해진 것 같아요. 나유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없다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 기록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어요. 미라 씨가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대요. 그럼 제가 아니요. 미라 씨가 먼저 스스로 기록을 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현은 조급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갈게. 미라의 크리스마스. 같은 시각 미라는 나유리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나유라, 엄마도 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을까? 나유리는 잠든 얼굴로 숨을 쉬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으로 해맑은 보육원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문하고 싶은데요.
제 출생 기록을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나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유라, 엄마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게. 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줄게. 보육원 방문 2025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미라는 나유리를 데리고 해맑음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18세까지 여기서 자랐습니다. 미라야, 오랜만이다. 아이가 많이 컸네. 이경숙 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앉아. 내 기록 여기 있어. 원장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발견 일시 1998년 2월 18일 새벽 5시 30분 이화여대 부속병원 응급실 앞 상태 생후 3, 4일 추정 실제 추정 11일 특이사항 왼쪽 귀 뒤 점 오른쪽 발목 흉터 성별 여 신원 확인 불가. 미라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장님, 제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단서는 없나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찰 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다만요? 당시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사고로 실종된 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미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종된 아기요? 응.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시기가 비슷했어. 혹시 연관이 있을지도. 미라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때, 돌 때, 유치원 때. 원장님, 이 기록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기록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교통사고, 실종된 아기.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유리를 재웠습니다. 미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1998년 2월 서대문구 교통사고.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서대문구 충정로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3명 사망, 7명 부상. 사고 당시 생후 7일 영아 실종. 실종 아동 윤민준 남. 부모 윤재헌 35세. 판사 이윤희 33세. 교사 모친 중상. 영아는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 행방불명.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재헌.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 현장. 그리고 실종 아동 전단지. 윤민준 성별. 남. 생년월일 1998년 2월 7일. 실종일 1998년 2월 14일. 특징. 왼쪽 귀 뒤 작은 점. 미라는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점이 있었습니다. 평생 있었던 점. 혹시 내가 그 아기.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난 여자인데. 기사에는 남아라고. 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소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복지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말해봐. 1998년에 서대문구에서 실종된 윤민준이라는 아기에 대해 아세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사님? 미라 씨,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혹시 저랑 관련이 있나요? 소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구청 상담실. 미라는 소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듣고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헌 판사님이 미라 씨를 찾고 계셨어요. 재판 이후 계속요. 저를요? 왜요? 판사님은 25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바로 윤민준이라는 아이죠. 소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라 씨의 출생 기록과 실종 기록이 너무 많이 일치했어요. 날짜, 장소, 신체 특징.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게 아버지가 있다는 건가요? 소정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25년 동안 미라 씨를 찾아 헤맸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인데 기사에는 남아라고 신생아 때 성별 오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로 외상이 있었고 응급 상황에서 오진했을 수 있어요. 미라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판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판사님도 미라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첫 대면 2026년 1월 3일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 미라와 재현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재현은 미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 씨, 판사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없었던 관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죠.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세포 채취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기다림. 그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길고 짧았습니다. 재현은 매일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나유리는 건강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미라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재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가 맞아. 내 딸이야. 결과 2026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소정이 두 사람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99.9% 확률로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라를 껴안았습니다. 미라도 재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준아. 아니, 미라야.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미라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의사와 소정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아빠. 응, 미라야. 25년 동안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천만에. 넌 내 딸이야. 포기할 수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아빠, 나율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재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우리 집으로 오렴. 미라와 나율이는 재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재현은 요리를 못했습니다. 미라는 큰 집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재현은 나율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율이는 이제 걸어다니며 재현을 불렀습니다. 우리 나율이, 이리 와. 재현은 나율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를 본 할아버지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미라야, 뭐든지. 제 성별에 대해서. 재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정말 남자였나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사고로 외상이 있었고 의료진이 오판했어.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재현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너야, 미라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재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출생 당시의 성별이 뭐가 중요하니 하지만 넌 27년간 여자로 살아왔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그리고 훌륭한 엄마야. 난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재현은 윤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야. 이윤희. 미라는 사진 속 여자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를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했어. 재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났지. 20년 전에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사라져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여름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나유리는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갔습니다. 미라와 재현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나도야, 미라야.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재현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아니, 미라를 찾았어. 그리고 손주도 생겼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걱정 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여름 바람이었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도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유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미라와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겨울 끝, 바람 부는 골목 끝에서 절망 속에 있던 모녀와 외로운 판사가 만났습니다. 법정이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고 절도죄가 가족 재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이, 27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들은 이제 함께 따뜻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